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4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17%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코스피는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 코스닥은 장 마감까지 좀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여전히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2418포인트로 여전히 낮은 지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제도 급락을 하였고 그 전날에도 급락했고요. 거의 3일 정도 연속으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전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 폭락했던 부분까지 오히려 그 이하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들어서 아주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2,30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2,800억을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가 2,300억을 매도하면서 계속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3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1,300억 매수를 했지만 지수는 오히려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의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4일 연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사실 5일 정도 연속으로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일 합계를 보면 1조 7천억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뱉어냈고요. 2400 초반 정도로 지수가 연중 거의 최저치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681포인트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오늘 반등했지만 사실 반등다운 반등도 아니죠. 근데도 코스닥은 바닥 없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 아래 꼬리 달고 종가 마감했지만 그거보다 지금 더 떨어진 상황인 것 같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월봉도 보시면 코스닥이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상당히 크게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2021년 때 올라가던 그런 상승 추세를 모두 반납을 하였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약세를 띠면서 그 관련된 움직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코스닥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빠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코스닥은 사실 수급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매수 매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성장주가 올라가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도 보시면 니케이도 0.48% 떨어졌고 상해 조합은 1.7%가 떨어졌습니다. 다우 나스닥은 여전히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미국 중심의 증시의 움직임이 지금 이 환율 때문에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요. 1408원까지 또 환율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연중 거의 최고치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1408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1410원을 또 넘어섰었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는 계속 시장에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시장에 부담감이 가고 미국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를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환전했을 때는 오히려 달러 값이 높은 것이, 그죠? 원화 가치가 이제 떨어져서 달러가 높은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산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보지 못하던 환율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화폐에 대한 가치가 지금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급변동해서 환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는 것 자체가 미국 시장의 이 불확실성, 그런 것들 때문도 있고 트럼프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달러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부터 보시면 4.46%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추가로 올랐죠.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뭐 4%대까지, 3.9%대까지 내려갔다가 금방 이렇게 올라와서 거의 4.5%에 또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트럼프가 지금 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결국에는 국채에 대한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 발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이 국채에 대한 가격 하락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반등으로 해서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겁니다. 4.5%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국채 금리라는 것은 이 시장 금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수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이제 FOMC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 시장금리는 지금 채권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국채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내린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유동성 공급이 뭐 이 단순히 그냥 이 은행의 이자가 뭐 낮아져서 이제 투자가 활발해지고 그런 이제 시장에 돈이 도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거 말고도 양적 완화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양적 완화. 그래서 은행 차원에서 이제 채권을 이제 풀어서, 그죠? 돈 자체를 푸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는데 오히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실제로 이제 양적 완화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게 국채에 대한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고, 그게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지금 미리 움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에 의해서 국채가 더 풀리게 되었을 때는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질 거고, 시장에 굉장히 큰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기준금리를 지금 빠르게 내릴 수 없을 수 있고요. 실제로 어제 CPI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지만 물가 지표가 이제 몇 개월 만에 이제 다시 떨어지지 않고 전월 대비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쉽게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이렇게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시장 금리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기준금리 자체를 빠르게 내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달러가 원래는 이제 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렸을 때 지금 0.7%를 떨어뜨렸죠. 0.75%를 기준금리를 내려놨는데 달러 가치가 원래는 떨어져야겠죠. 왜냐하면 시장에 달러가 풀려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원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가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우리나라의 타격이냐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환율을 방어를 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3.5%의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진행될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이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 시장,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 카드도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환율이 만들어졌고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연일 계속 추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이 기업이 어려워서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장 자체가 어렵다. 그럼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외환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기초 체력이 뭐 충분하다고는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게 버텨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에 대한 시장이 안정화돼야 되고 저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우리는 알 수는 없고요. 이제 막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이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5%가 넘어가면 또 우리나라 시장에 발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천연가스 어제와 비슷합니다. 68달러, 그다음에 2.9달러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오늘도 플러스로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유럽 증시는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갑니다. 1.5% 정도 또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좀 더 시장을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달은 MSCI 리밸런싱에 의한 그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700원 상승해서 8.19% 상승을 했고요. 22,4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크게 올라가지 못했고요. 연일 계속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은 좀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눌러지고 했는데, 오늘은 눌러지지 않고 좀 이제 힘차게 뻗어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오늘 관련 이 부품들,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좋은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2,000원을 돌파해서 종가로 마무리가 되었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수능에 의해서 장이 1시간 늦게 열렸고, 시간의 마감도 1시간 밖에 진행되지 않았죠. 1시간이 아니네.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진행된 것 같고요. 이 시간의 거래도 추가적으로 좀 올라서 진행이 되었고, 거래량은 압축되어서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이기도 했고, 좀 이제 여러모로 그런 물량들이 좀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1,700만 주 정도 거래가 늘어나면서 올라간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8% 정도 올라가서 22,000원 돌파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이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그 만기에 대한 움직임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내일 장이 다시 열렸을 때 어떻게 이제 움직이느냐가 또 보여질 것 같고, 그동안 옵션 만기가 다가왔을 때마다 고점을 찍고 좀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제 이전보다는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좋아졌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좀 좋은 방향으로 시장의 그런 확실한 소식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올라갈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금요일이긴 한데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그리고 MSCI 리밸런싱이 11월 말까지 그 패시브 자금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텐데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올라갔고요. 자, 이제 내일 장은 가볍게 넘어가고 다음 주 시장이 진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33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매도를 했던 부분을 그대로 다 매수를 했고요. 더 많은 매수를 훨씬 더 많이 진행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75만 주 매수를 했고요. 금융 투자도 29만 주 매수하면서 진행되었고, 보험, 투신, 은행은 조금씩 매수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도 25만 주를 매수하면서 계속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월 6일부터는 20만 주, 최소 20만 주 정도씩 계속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모아주는 모습입니다. 사모펀드도 좀 이탈하는 듯 하면서도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요.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아주 크게 지금 양매수 들어와주고 있다. 앞으로에 대한 흐름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이 정도로 좀 확인하고 공매도 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117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평소랑 크게 변동이 없죠.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대차 잔고입니다. 최근에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하다가
네,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요. 어제도 뭐 상환이 13만 주 정도 되었고 체결은 3만 9천 주, 오늘도 3만 9천 주 체결에 상환 6,400주 해서 별로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래서 1,217만 주 정도로 대차장고 형성 중이고요. 네, 별로 변동 없었습니다. 종목 상세 움직임을 보시면 추정 물량이 330, 당일도 330만 주로 23%까지 지금 보유율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아주 많은 상승을 했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에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유입이 되다가 좀 쉬어가는 듯 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했다. 지금 23%면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역사적으로 외국인 보유율이 가장 많은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꾸준히 이렇게 많은 매수를 진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덧 외국인 보유 수량이 1억 5천만 주 가까이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많이 상장이 되었긴 했지만 그 많은 물량을 지금 차곡차곡 본인들 물량으로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만 이렇게 보유를 늘린 게 아닙니다. 단기간에 지금 연기금 투자도 거의 0.7%까지 보유를 늘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한 7%까지 확보를 하지 않았을까. 두산에너빌리티 보유량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최대 이 주주의 지분이 30%대로 좀 낮아지긴 했지만 지금 그 최대 주주 외에 다른 투자자들이 서서히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분의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지분만 늘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증권사들의 모든 리포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동으로 분석되는 그런 리포트들조차도 이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이 좋아 보인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다 높거든요. 최소 이제 평균했을 때 26,000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이다. 우리도 긍정적이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차분히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거래원은 뭐 모건스탠리가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아무래도 MSCI가 아니라 옵션 만기 관련해서 많은 물량이 좀 유입이 되었고요. 내일은 이제 이 물량이 유입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주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도 추가로 유입이 되는 수급이 있다면 꾸준히 계속 상승을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보았고 기술적인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팀 코리아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매출 1조를 겨냥해서 지금 이제 한정 KPS와 오늘 전략적 협의체를 구성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형 원전에 이어서 한국형 가스터빈 사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 그래서 가스터빈 국산화 성공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시장 경쟁력까지 확보해서 2038년 서비스 분야에서만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에 이제 한정 KPS와 한국 가스터빈 사업 협력 MOU 체결을 진행을 했고요. 네, 관련 이제 기술을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적으로 팀 코리아를 형성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소식이 들려왔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이 BHI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BHI에 대한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향 세 번째 수주 성공이라고 해서 HRSG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배열 회수 보일러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 1221억 원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복합 화력 발전 배열 회수 보일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BHI가 지금 상당히 큰 수주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BHI가 잘 돼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BHI가 두산에너빌리티와 어떤 계약을 했는지가 이제 중요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계약에 따라 BHI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 인근 두루마 지역에 건설될 1800메가와트급 복합 화력 발전소에 HRSG 3기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3월에는 타이바 카심 HRSG 공급 계약 2천억 원과 8월 아미랄 민자 복합 화력 발전소 HRSG 공급 계약 250억 원을 체결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에 이제 BHI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와 1,200억 원을 지금 두루마 지역에 건설될 1,800메가와트급 HRSG 3기를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지난 3월에 사우디 쪽에 LNG 발전소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요. 올해 3월이네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 복합 화력 발전소에 1,500억 원의 규모 기자재 공급을 한다 라고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1,500억이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규모 대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은 이 수주 소식이죠. 그래서 그때 내용을 보시면 타이바 1과 카심 1의 설계 조달 시공사인 세코 3과 650메가와트급 스팀터빈 2개와 발전기 2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스팀터빈이 주 모델인 것 같고 그게 1,500억 원의 수준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게 지금 BHI와는 이번에 계약한 장소가 타이바 1과 카심 1이 아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약한 것은 사우디 이제 두루마 지역에서 스팀터빈이 아니죠. HRSG를 1,200억 원을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보조기기만 1,200억 원이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큰 규모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 복합 화력 발전소를 수주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지역 이름도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던 타이바 1, 카심 1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사우디 복합 화력 발전소 수주 소식이 나왔던 것은 이 타이바 1, 카심 1이었거든요. 그 이외에 추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제 아직 소식이 들려오지 않은 그런 수주 소식이 있을지 좀 이제 기대감도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쪽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장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 화력 발전소, 복합 화력 발전소, LNG를 활용한 그런 이 발전소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컸었고요. 그 타이바 카심 규모만 하더라도 1800메가와트급이 지금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장 규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자재 규모만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또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의 이 기자재 공급으로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규모만 1,200억 원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진행하는 그 전체 프로젝트는 꽤 이제 규모가 클 거다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또 사우디발 좋은 이 소식이 들려오기를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발 AI 확대에 대한 데이터 센터 그런 소식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대, SMR에 대한 수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 외에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하던 프로젝트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 사우디에 대한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베트남도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시장에서는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쪽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도 최근에 LNG 발전 이 관련된 복합화력 발전 수주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 쪽에서 큰 계약 소식이 들려올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초점은 사우디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원자력 발전에 이 집중을 해왔던 터라 사우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이제 무뎌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가 그 기대감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려고 하고요. 한때 이제 네옴시티가 굉장히 크게 핫하게 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사우디 쪽에서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옴시티에 대한 건설의 규모가 축소되고 그게 일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 언론에서 이제 네옴시티에 대한 이 내용이 싹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엔 사우디는
이 석유 다음의 에너지를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제2의 두바이를 꿈꾸고 있는 국가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바이와 같은 그런 국제적인 도시를 건설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치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이제 높이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만들어지려면 인프라가 건설되어야 되고 에너지 플랜트가 건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이제 그런 기자재와 그런 생산 기지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에 엄청난 걸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죠. 요거는 뭐 일찌감치 2022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투와이크인가요? 네. 주단조 공장을 계약을 해서 이제 이렇게 건설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올 초에 이제 나왔던 기사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중동 탈석유 기반을 다진다라는 차원에서 이 그림만 보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난 큰 규모로 사우디 내에 생산 기지를 건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투와이크 공장에는 주로 이제 생산 제품들이 주조, 단조를 이용한 그런 이제 공정을 활용한 생산 제품들이겠죠. 그래서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의 육성의 밑거름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와이크 공장의 주력 생산품은 사우디 내 석유화학 플랜트용 펌프, 밸브, 조선 해양 플랜트용 기자재에 들어가는 주단조 소재이다. 장기적으로는 풍력 발전 플랜트와 발전 플랜트용 주단조 제품으로 생산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플랜트용 풍력 외에도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수요가 높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발전 플랜트까지 제작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량이 56,000톤으로 사우디 최대 규모의 주단조 공장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장을 그냥 뚝딱 만들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인연을 많이 맺어왔고요.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꾸준히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발주를 했었고,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저 공장이 완성이 되었을 경우 아주 많은 이 수주량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고용 창출도 이제 1000명 정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우디는 굉장히 이 지역적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2022년 2월에 이제 이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는 이 내년 1월에 건설 준공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내년 이제 중반 정도면 공장을 본격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이 수주 소식들이 하나둘씩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사우디의 저런 LNG 발전소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플랜트들, 혹은 뭐 이 네옴시티와 같은 그런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는 그런 이 기자재 부품들, 사우디의 그런 석유 플랜트라든지 해양 플랜트에 필요한 부품들이 모두 다 저기서 생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물량이 쏟아질지 기대가 되고요.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우디가 단순히 LNG만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 때문에 일찌감치 이제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이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을 2023년 12월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주단조 공장 시찰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거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다 관찰하고, 이제 자기네 지역에 완성될 투와이크 공장이 그렇게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보고 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제품들은 SMR 스팀 터빈, 풍력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했었고요. 아까 조선 해양 플랜트와 석유 플랜트를 제외하고도 발전 플랜트를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이 단조 공장, 터빈 공장, 원자력 공장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을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건설될 수 있는 그런 투와이크 공장에서
이러한 이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와 계속해서 협력을 해서 그런 이제 생산 라인을 꾸리고,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두산에너빌리티로 제작 발주를 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시장이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주목을 해왔는데 지금 늦게 개화가 되는 느낌인데요. 분명히 내년에는 구체화되는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이제 24년 7월에는 원자력 연구원과 사우디 대학생 원전 운영 연수 개최를 해서 사우디와 오래전부터 이어온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협력 의지를 또 보였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사우디에 대해서 인재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자력 시뮬레이터 실습 교육을 중심으로 원전 운영에 대해서 지금 또 배우고 있고, 네, 이런 이제 대형 건설을 목표로 하는 그런 요청으로 열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연수가 왜 이루어질까요? 네, 사우디가 원전을 짓지 않을 거면 이런 연수를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면서까지 인재 육성을 도와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우디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해서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뉘앙스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노력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작할 수 있는 SMR 모델 중에 스마트 100이라는 모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100이라는 모델은 사우디와 공동 개발을 했던 모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이 깊거든요. 24년 9월 26일 스마트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스마트 건설 및 제3국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사우디가 원자력 발전을 확대시키기 위한 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류를 꾸준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개발해 왔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개발했던 스마트 100 모델이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을 했고, 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초 기지가 주단조 공장, 그리고 이 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이 부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25년 1월에 준공이 되고, 거기 이제 생산 설비가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이제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뭐 미국과 중국 이렇게 이제 양갈래를 두고 계속 저울질을 하는 모습이지만, 뭐 중국 쪽으로 붙을 거면 진작 붙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울질을 하면서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을 활용할 때는 또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협의를 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한 소형 모듈 원전인 스마트에서 원자로 출력 안전성 등을 향상시킨 스마트 100은 이번 표준 설계 인가 획득과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 가능한 차세대 수출형 원자로다. 그래서 그게 사우디 타겟으로 이게 설계가 되었고 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우디 시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꽤 많습니다. 중앙아시아 쪽, 그 다음에 체코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시장 쪽,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시장이 또 기대가 되고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LNG 외산을 국산화로 교체를 하고 있고,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과 그 다음에 수명을 다한 원전 해체, 그 다음에 국내 신규 원전 건설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AI발 데이터 센터 건설 확대로 원전 에너지를 2050년까지 3배 늘리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법제화 시켰고요. 그런 것들 다 생각하면 지금 손발이 모자랄 것 같거든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수출을 해야 되고 생산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행복한 그런 고민을 할 때고, 오늘 주가가 뭐 8% 오른 것도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작 이제 올라갔어야 될 주가가 서서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현실화되었고, 그게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OP29가 지금 이제 2050년까지 원자력 용량 3배 확대 선언에 6개국 추가 동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COP28에서 이미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대에 동의를 했는데요. COP29에서도 원자력 용량 3배 확대 선언에 지금 6개국이 추가 동참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카자흐스탄, 케냐, 코소보, 나이지리아, 튀르키예입니다. 카자흐스탄과 지금 튀르키예는 우리나라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 컨소시엄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자입니다.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국가가 이제 어떤 국가를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유리한 이 상황이다. 왜냐하면 원전 확대를 위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국가들 보시면 31개국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주를 노려볼 수 있는 이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뉴스케일 파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또 고점을 높여서 진행을 했고요. 상승분을 좀 축소시키긴 했지만 쉬지 않고 힘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한번 일을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프리마켓도 지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전과는 확실히 패턴이 다릅니다.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는 그런 푹푹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떨어질 때쯤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이 있다는 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뉴스케일 파워 발 수주 소식과 엑스에너지 발 수주 소식이 또 기대가 됩니다. 이 모든 걸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언제 얼마나 올라가느냐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그리고 목표가를 지금 정하기보다는 성장성이 계속된다면 지금처럼 꾸준히 가져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